불교 심리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는 보셨습니다. 불교 심리학이라는 건 사실 생소한 학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입니다. 심리학 하면 서양에서 발달한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불교는 우리 동양에서 시작된 종교이고 또 철학이기도 하고요. 사실 불교는 정체성이 없죠. 종교라고 할 수도 뭐 철학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 철학도 되고 종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심리학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가 매우 심리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 자체가 마음을 탐구하는 어, 사상 또는 학문 그리고 또 종교이기도 해서 마음의 현상을 알아볼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좋아했고 또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불교 사상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불교 심리학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교 붐 그리고 명상 붐 그걸 불러 일으킨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불교의 그 심리학적인 설명 그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학과 불교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지금 현재의 마음챙김 명상의 붐, 또 불교 심리학의 붐을 일으켰는지, 그걸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와 심리학, 현대 마음챙김 명상, 그리고 깨달음의 심리학, 이 세 가지 주제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옛날 이야기 하듯이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불교와 심리학 하면은 전혀 다른 배경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불교는 2500년 전에 탄생한 거고요. 심리학은 이제 기껏 해봤자 100한 4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탐구한다라는 점에서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심리학의 실험을 통해서 불교의 이론을 재확인하는, 그래서 불교가 매우 과학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보면 심리학의 덕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불교가 심리학 속으로 굉장히 큰 덩치의 불교가 심리학이라는 작은 어떤 틀 안으로 들어가서 좀 고생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현대인들이 불교는 그냥 심리학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불교는 이런 거야. 뭐 마음 챙김하는 거야. 우리를 힐링하는 거야.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불교 원래 뜻인 해탈과 그리고 윤회를 벗어나자고 하는 그 목표에 대한 의식이 좀 약해졌어요. 그거는 이제 불교가 심리학적으로 해석되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불교의 원래 뭐 목표인데, 요건 사실 우리가 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불교 심리학이 더 발전하면서 의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어지면 여기에 대한 다시 그 이론도 재부상할 거다. 이렇게 최근에 제가 그 신촌에 있는 사찰에 주지 스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스님 요즘 좋으시겠어요. 불교가 붐을 타서 한국 불교도 보면 되게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막 신문에도 나고 특히 뭐 우리 코미디언 분이 그 스님 복장을 입고 막 포교하고 다니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으시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거 아니라면서 그,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 세대하고 신행이 달라서 절에 와서 기도하거나 제를 지내는 게 아니고 절에 사실 아주 안 좋은 말로 놀러 온다고 그러죠. 관광 온답니다. 관광을 와가지고 그냥 기분 전환하고 그냥 간대요. 그래서 스님하고도 인간적인 교류가 별로 없고 자기들 그냥 좋을 대로 그리고 또 명상을 또 다른 데서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불교가 붐을 탔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절에 오는 신도들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 젊은이들 잘못이에요? 젊은이들이 불교를 잘못 알고 있어서? 아니면 스님들이 젊은이들의 구미에 못 맞춰주는 거예요? 이건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다른 말로 서양에서는 왜 지금 붐이 일어나서 계속 성장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자꾸 사그라든다라고 이야기하냐? 동양은 전통을 고수하고 있고 불교가 서양은 전통적인 불교가 아니고 그들에게 맞는 불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불교라는 특징이 불교 심리학적인 설명, 그 다음에 불교 명상을 통해서 힐링과 자기 뭐 자기 발견이라고 하죠. 자아 발견.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나가야지 진정한 불교냐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지금 현재의 어, 주류들 또는 젊은이들은 어떤 불교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그걸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께 명상 모임을 일단 만들어 보시지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스님이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의 그 경향들, 성향들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말로는 기존의 사찰에서 아직 젊은 세대들의 그 요구 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서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챙김 명상 붐이나 불교 심리학 같은 거를 좀 한국에서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불교 심리학의 뭐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교 심리학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우리가 10분 전에 시작했어요. 한 5분 전에 시작했죠. 불교와 심리학 만남의 역사, 제가 요즘은 너무 좋은 게 사진 아무거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줘. 이 사진이 원래 되게 작은 사진이었는데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이분이 리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불교 학자예요. 불교 학자라고 하면 그 당시 이제 부돌로지스트라고 하는데 예전에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상당히 명망 있는 학자고 이분이 한평생을 불교 경전을 해석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에서 나온 우리 뭐 초기 경전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초기 경전을 읽으면 주로 이분이 번역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도 물론 그 번역서들이 있었죠. 그 초기 불교나 그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어, 여러 뭐 학자들이나 여러 작가들이 파편적으로 불교 경전을 번역해가지고 대중한테 보급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학문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부실한 번역서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통적으로 학문을 배운 분이고 그리고 아주 엄밀한 체계로 번역을 해서 굉장히 좋은 양질의 번역이죠. 그게 영국 사회, 미국 사회, 서양 사회에 퍼져 나가면서 많은 지식인들한테 불교가 뭔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불교가 1800년대 중후반만 해도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원시 종교, 원시적인 종교, 인도의 원시적인, 인도가 되게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미개한 나라에 있었던 어떤 토속 진앙,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고타마 시다르타를 그냥 왕자였던 사람, 또는 어떤 땐 전사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왜곡된 시각으로 불교를 알고 있었는데, 이분의 번역서가 서양 특히 상류 사회 그 지식인층에 들어가면서 불교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 상당히 고차원의 어, 서양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상학이다. 또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상학이란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걸 있는 그대로 기술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 경험을 묘사한 그런 철학이다라고 본 거죠. 사실 우리 불교를 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보면 현상학적인 기술이기도 하고 또 심리학적인 묘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 번역을 다 하고 나서 또 책을 낼 때 불교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또 책을 내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불교에 있는 심리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 추려가지고 이렇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번역하시면서 또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두 분이 부부인데 두 분이 같이 학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스승과 제자였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리스 데이비스 부부가 번역한 이 텍스트들을 토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다, 불교를.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워낙 인상적인 게 있어서 제가 여기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불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과는 상관없이 나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종교들 어느 것도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진리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내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최상의 찬사죠. 이분이 그 기독교가 그냥 거의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19세기 후반에 불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한테 묻지 마세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나서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온 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말은 간접적으로 불교를 믿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불교를 믿습니다. 불교를 믿고 따른 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지금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걸 우리가 비트 세대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비트 세대가 스즈키를 너무 좋아합니다. 스즈키의 선불교를 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견성이라고 하는 건데 여긴 사토리라고 불러요. 일본 말로.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기 본성에 대해서 탁 깨우치는 그 상태를 이 스즈키가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거는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이 멈춘 그 경지에서 갑자기 내 본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전국을 강연을 하면서 또 심지어는 유럽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선불교, 대승불교가 알려집니다.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분이 오는데 맨날 따라다니면서 어, 그 이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냥 좋아서 그냥 거의 신봉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이 목욕하고 나면 그 물을 받아가려고 약간 좀 이상하죠. 좀 약간 지나치게 신격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즈키를 미국 사람들은 뭘로 생각했냐면은 달마 대사 같이 여겼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이 있잖아요. 스즈키가 서쪽으로 온 까닭은 이겁니다. 스즈키가 서쪽으로 와서 불교를 우리에게 전파했다. 그만큼 불교가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그 덕분에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명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젠이라는 말 있죠. Z-E-N 해가지고 그 이름이 하나의 명상의 대명사처럼 그냥 보통 명사처럼 쓰였어요. 젠 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스즈키와 교류를 통해서 불교를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융은 프로이드와 관계가 있죠.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탐구한 분인데 이분이 선불교에 대해서 듣자마자 이거는 정말 동양에서 온 최고의 선물이다 해가지고 이 자기가 스즈키 박사한테 직접 내가
당신 책에다가 서문을 적어 주겠습니다 할 정도로 거의 한 3, 40페이지가 되는 서문이 있습니다. 책보다 서문이 더 양이 많은 편이죠. 그거를 이제 적어주면서 선불교의 홀연한 깨달음, 사토리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최상의 의식의 전환이다. 이렇게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당연히 그 대중들이 열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도 아실 겁니다. 그 사회학자. 이분이 지금 요 오타인데 20세기 중반까지예요. 19세기 중반이 아니고 20세기 중반까지 1950년대, 60년대 대부분의 그 병원의 환자들은 내면의 죽음이란 병을 앓고 있다. 내면의 죽음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우울증, 불안, 소외됨, 외로움, 또 자살 충동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병을 앓느냐?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소외된 거죠. 왜 소외됐습니까? 사회 속에 들어가서 톱니바퀴처럼 그냥 그 부속범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이렇게 따르면서 삽니다. 그게 이제 프롬이 한 이야기인데, 프롬이 인간은 두 가지 본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는 자유를 갈구하는, 정말 자유스러운 그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하나는 안전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갈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속이 돼야 돼요. 자기가 어떤 무리 안에 들어가서 그 무리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거기서 이제 조용히 있는 거죠. 조용히 있으면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뭘 잃느냐면 내 자유를 잃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자유를 또 원하면은 소속을 잃습니다. 그게 양쪽이 두 개를 공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결국은 현대 사회에는 소속을 택하는 거죠. 누군가 또는 큰 단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의 개성을 좀 죽이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보면서 취직을 해가지고 넷플릭스 보면서 저녁 때 와서 맥주 한잔 마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뭐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서 또 내일 가서 일하고 또 일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라는 거 일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은퇴할 때쯤에 내가 뭘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뭐 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자유와 창의성에 대한 말살이죠. 그런데 이제 프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구조가 그렇게 됐는데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 선수행을 한다면 자기가 자기 본성을 순간순간 깨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라고 해서 선불교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가 심리학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나를 되찾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차리게 만들죠. 그게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불교를 보는 시각하고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불교를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나를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자유를 가르쳐 주는 종교다.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불교는 내 스스로 내 자유를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종교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각을 위해서 필요한 종교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관광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불교에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성불교가 그걸 잘 못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유진스님이라고 하는 코미디언 그분이 막 부처 핸접하고 막 그러는 거를 기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거는 불교를 뭐 훼손하는 행위다. 근데 조계종에서는 그걸 끌어안았어요. 그죠? 그러한 것을 끌어안아서 그분한테 막 일일 스님 뭐 그런 직위도 주고 그럽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게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한테는 그죠? 기존에 스트레스도 풀 수 있게 하고 기존에 그 답답한 막혀 있는 조계종이 그런 종교가 아니구나.
어, 열려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어, 예,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는 조금씩 알아나가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양의 불교를 되게 널리 전했던 분이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좀 무섭게 생기신 초감 트룽파 림포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 분은 티베트에서 오신 분이에요. 티베트에서 그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기 딱 그 시기에 티베트를 탈출하죠. 티베트에서는 굉장히 높은 스승이었었는데 이제 그 서양 사회에 와서는 그냥 민간인처럼 성녀 옷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어, 서양 심리학보다 불교 심리학의 그 우월성을 계속 설파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은 영어를 너무 잘하거든요. 뒤늦게 영어를 배우셨는데 이분이 쓰는 그 문장력이 그 서양 사람들을 되게 놀라게 하죠. 여기 보면 영어로 어, 해탈이란 깨달음이란 에고가 엄청나게 실망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에고거든요. 자기 자신, 자기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를 깨달음이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깨달음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에고가 왕창 무너져 가지고 나 이제 못 살아. 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실망할 때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으로 불교를 전달해 주면서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현대 심리학자들은 그 당시 이제 1970년대, 80년대인데 아비달마 불교의 설명이 자신들이 최근에 발견한 새로운 이론들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들이 기껏 뭔가를 발견했다고 막 우쭐하는데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불교 아비달마에서 가르치고 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 2500년 전의 가르침이 현대말로 다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분은 좀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티베트 불교를 그 미국에 그 뿌리 내리게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 우리나라도 책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분만 이상하게 잘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괴팍한 분으로 소문난 분이에요. 그 미국에서는 제자들도 잘 울리고 제자들 울리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가진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예, 좀 그런 식으로 예, 충격요법을 많이 쓰셨던 분이에요. 페마초드론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티베트 여성인데 원래 이제 서양에서 태어나셔서 미국 분인데 티베트 불교로 출가해가지고 되게 티베트 불교에서 높은 스승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이분 제자였습니다. 예, 그거는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다음 달라이라마가 오시면서 어디에 오시냐고요? 서양에 오시면서 이 불교가 거의 세계적인 종교로 다시 어, 만들어지게 됐죠. 사실은 그 불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못 느끼지만 동양에 있어서 서양에서는 은근히 무시하는 종교이기도 하고 무시하는 학문이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불교학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학 쪽으로 저는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니까 심리학 쪽에다가 불교학의 개념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고개를 안 쳐다봅니다. 그건 불교고, 그건 심리학이 아니니까.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됐습니다. 불교 이론을 자기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전세가 바뀐 거죠. 근데 달라이라마가 거의
뭐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불교와 과학계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분 자체가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과학의 그 유용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교를 어떻게 전달하냐면 불교인들한테 또는 서양인들한테 당신들이 불교를 배울 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배울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그걸 믿어도 좋습니다. 과학과 불교를 연결시켜서 불교가 그만큼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죠. 그리고 합리적이란 걸 되게 강조를 합니다. 불교에서 비합리적인 또는 신비적인 그런 내용은 좀 제외하고 사실 티베트가 신비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티베트 불교 공부를 하거나 이야기 듣다 보면 특히 이분도 그렇게 탄생 탄생설화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신비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시간이? 예, 그렇죠. 예. 우리 티베트 문화에서는 환생이란 걸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달라이라마들은 다시 달라이라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대 달라이라마인지 저 숫자가 약해서 기억은 못 하는데 몇 대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달라이라마를 뽑아야 되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들 중에 한 명이 어떤 비전을 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치 꿈과 같은 거예요. 꿈과 같은 꿈 비슷한 걸 뭐 꿈이라고 해도 되고 눈 뜬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비전을 봤는데 녹색 탑 위에 황금 지붕이 그러니까 녹색 건물에 황금 지붕이 있는 집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강 옆에 어떤 산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어떤 풍경을 보면서 그게 이렇게 드러나서 아 스승이 저기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탐사팀을 꾸려가지고 그 그분이 본 비전과 똑같은 곳을 찾습니다. 티벳 전역 티벳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를 막 찾아다닙니다. 수소문도 하고 그래서 그 비슷한 곳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비밀리에 다 조사를 합니다. 누구 집에서 누가 태어났고, 누구 집에서 누가 태어났고. 그래가지고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생에 그 달라이라마가 썼던 물건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아이한테 이렇게 눈젓이 내밀어 봐요. 그럼 그 집 아이가 무관심 한 아이도 있고, 또 관심을 보이는 아이도 있는데, 이 달라이라마 이분 성함을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합니다. 어쨌든 그 이분이 태어났을 때 4살인가 3살 때예요. 3살 때 이 집에 갔는데 조그만 아이가 나오더니 그 물건 전에 보기 전에 그 탐사팀 중에 한 명이죠. 그분이 원래 옛날에 달라이라마를 모시던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막 반갑게 정말 반갑게 그 사람 이름을 막 부르더래요. 보니까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 저 사람의 이름을 알지 이 꼬마가? 그리고 나서 물건을 이렇게 짚는데 자기가 예전에 쓰던 물건, 자기가 아니죠. 자기 스승이 쓰던 물건을 그대로 집어서 그거를 가지고 있길래 그래서 뽑힌 게 이 달라이라마입니다. 이 탄생 그래서 이분이 환생하신 분이 맞다라고 확인을 하고 물론 그 뒤에 계속 확인 절차를 거쳤겠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 아이만 데리고 오지 않고 온 가족을 다 라사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키우는 거죠. 키우면서 왕이자 정신적인 지도자로 이제 성장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민하고 그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티베트 불교의 교육을 다 받은 분이에요.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그 달라이라마가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다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혼자 도망가지를 않고 온 티베트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오니까 제대로 도망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죽고 다치고 하고 전신만고 끝에
인도에서 가장 척박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인도 정부에서 망명을 허락하는데 좋은 땅을 주지를 않죠. 그냥 아무도 안 사는 땅 있는데 거기 맨날 지진만 나고, 그래서 다람살라라고 하는 그쪽으로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있는 다람살라거든요. 지금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 있고 티베트 문화가 거기서 다시 꽃피고 있죠. 저도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다람살라예요. 그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그 다람살라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 자기 티베트 사람들 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내려가서 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처참하게 살고 있어서 고향을 버리고 그 추운 겨울 견디면서 너무너무 처참하게 살고 있어서 거의 대성통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하지만 중국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항상 가르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람살라에도 여러 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부 안에 급진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젊은이들이 무장혁명을 해서 중국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 중국을, 아주 쉽게 말하면 중국을 괴롭혀야 된다. 우리도 중국 사람을 괴롭혀서 희생을 시켜야지, 저기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돼야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달라이라마 그걸 못하게 하죠. 그거는 우리가 받을 업을 받는 시기에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고 평화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이제 그건 여전히 이제 풀리지 않는 답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이라마가 계시는 동안만은 아마 평화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평화가 아니고 이제 무장 독립은 안 할 거다 이렇게. 어,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스즈키, 융, 프록, 알란 와트, 타라 브렉, 아니 많이 들어보셨던 작가 이름들일 겁니다. 잭 콘필드, 조셉 골드스타인, 샤론 살즈버그 등 수많은 작가, 의학자, 심리학자, 교육가들이 심리학과 불교를 연결해서 융합하는 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서양 사회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불교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하면은 심리학적인 해석,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샤론 샬즈버그가 한 말이, 이분이 불교를 태국인가? 인도에서 배우고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불교를 가르치려고, 예를 들어서 사성제를 가르치거나 12연기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도저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풀어서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이 평소 때 이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 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성제를 그때부터 이렇게, 당신의 괴로움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지 바깥 환경에서 온 게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니 그때서야 이제 알아듣는다는 거를 이분이 책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마치 어린애한테 쓴 약을 갖다 주면 어린애가 안 먹는 때 시럽을 섞어 가지고 주면 먹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한테 불교를 전달할 때는 심리학이라는 시럽, 꿀을 섞어서 줘야 된다. 그러면 받아 먹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전달하는 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쉽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냐, 그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노력 때문에 심리학적인 어떤 불교가 대중에게 많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교재로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대중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해서 보실 수 있죠. 특히 잭 콘필드 책, 조셉 골드스타인 책, 타라 브렉 이런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있는 책이 있거든요. 읽어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심리학적으로 풀어서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책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1장 딱 열면 뭐 토미는 어떤
뭐 무슨 일을 하는데 요즘 최근에 어떤 고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불교 여기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러한 불교와 심리학의 연결이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큰 기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면에 전통 불교인들 그리고 불교 학자들은 이러한 사조를 매우 우려합니다. 불교가 전해주는 진정한 메시지가, 즉 해탈에 대한 가르침, 업을 소멸시키는 거, 윤회를 벗어나는 거, 그리고 수행하는 거, 그런 것들이 서양 심리학으로 인해서 너무 축소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축소 심지어는 왜곡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것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밸런스 있게 잘 조화롭게 될 때 불교가 그 퓨 리서치에서 예측한 것처럼 동양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종교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10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